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기준 9시 기준 2,021명입니다. 아마 잠시 후에 발표될 확진자 수는 당연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긴 한데 확진자 수는 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젯밤 9시 기준으로 벌써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명이거든요. 역대 최다. 9시 기준으로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9시 조금 넘은 시각이 되면 9시 반쯤 되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또 발표를 할 텐데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명을 넘어섰다 말씀하셨고요.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이니까 역대 최다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까지는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이것이 비수도권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돌파 감염, 델타 변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감염. 아래쪽에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1,540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4단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더 악화 때는 의료마저도 마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델타 검출률이 3주 전에 48%에서 지금 73%로 급등했는데 사망자도 9명이 늘어나서 4차 유행 이후에 아마 최다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나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 SK바이오에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국산 첫 3상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대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상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 이제 백신 자급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백신 자급화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백신이 내년이라도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백신 생산업체와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우리나라가 점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00명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는, 그걸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200명. 오늘 아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4,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정부 발표가 나오면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다음 주제 잠깐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하정우 씨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인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프로포폴을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맞았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19차례나 8개월 동안 맞았다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 회부돼서인데 신경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직 이제 오늘 첫 공판이니까 오늘 한번 임해보고 나중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주로 소명하셨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잘 끝났습니다. 3인은 모두 인정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더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기다려야죠. 죄송합니다. 그 변호인 10분 선임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들으신 대로 죄송합니다를 좀 반복하는 하정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정현 평론가님 울컥거리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하정우 씨가 울먹이면서 최후 진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더욱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면서 살겠다. 저의 과오라고 그랬거든요. 잘못을 인정했는데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씨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최다미 변호사님
불법성은 미약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닌데 불법성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건 양형에서 좀 참작을 해달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법성이 미약하다라고 했던 근거가 일단은 뭐 의료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시술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동기가 있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도 작고 그리고 의사의 지시 아래 했기 때문에 불법성이 미약하다. 즉 양형에 참작해달라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씨였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이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과거에 최연소 1억 배우에 올라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관객분들이 저에게 많은 칭찬과 사랑을 주셔서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열심히 영화 작업에 몰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러주시는 그거에 더 좋은 기분 좋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배우 생활에 혹시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라는 팬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하정우 씨가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끝냈거나 네. 촬영 예정인 영화들이 네. 총 4편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다 대작들이거든요. 제작비가 200억 이상 그런 것들인데 이게 재판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네. 이런 작품들의 제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지금 여기서 맡은 역할들이 한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민족의 영웅 송기정 선수 역할이고 또 다른 영화에서는 지금 마약 사범을 잡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사범을 잡는 역할인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이렇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서 네. 검사가 이제 벌금으로 구형했는데 네. 정식 재판에 청구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벌금으로 하기 어려운데 좀 더 센 형이 필요한데 이럴 때라든가 네. 또는 유무죄 다툼이 있었을 때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끝내는 건 어렵겠다. 이런 취지일 때 이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데 네. 하정우 씨가 다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벌금이 적절성 여부가 따져질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벌금이 좀 부당하다라고 했으면 좀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어떤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구형한 것은 벌금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을 때 벌금 1,000만 원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법원에서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직접 당사자에. 그래서 네.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정식 재판에서도 똑같이 검찰이 또 벌금 1,000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구형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정우 씨가 검찰 단계에서는 이게 불법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좀 다퉜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 시술이니까. 근데 이제 재판에 가서는 불법성을 인정을 했고 다만 불법성이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검찰의 벌금을 그대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허경영 씨입니다. 허경영 씨가 어제 오전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행주산성 정문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8일 날은 행주치마요. 행주치마가 아니고 앞치마. 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출마 선언할 거야. 알겠죠? 하정현 평론가님, 행주 산성에서 18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행주 산성입니까? 처음에 이제 행주 치마를 두른다고 해서 네. 이게 혹시 페미니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행주 대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행주 대첩. 네, 그 의미가 뭐냐면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그래서 행주 치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격 공약이 나올까 화제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선거 출마할 때마다 사실 허경영 씨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어왔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대학 지망자 전원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혁명, 조선 왕조를 부활하는 도덕혁명, 다시 한번 강한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3천만 원, 가정부터 지켜주니 애국심이 살아나네. 대통령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모든 18세부터 100세
100살까지 1억. 그리고 바로 배당금이 150만 원씩이 부부 300 나가요. 그러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바로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 그 취임되는 아침 날부터 사병들 월급이 200만 원이 나가. 정말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쓰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뭐 듣기에는 참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고 저 돈이 나가면 돈의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굉장히 경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이유야치 됐건 허경영 대표는 정말 뭐 어떤 관심을 끄는 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 처벌을 금지하다든가 예. 소득에 따라서 비례 벌금제를 하겠다라든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사안을 잘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당선 가능성까지 저희가 논하기 좀 뭐 우리가 있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논할 이유가 없죠. 당선 논할 이유가 가능성을. 아니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을 우리가 점칠 때에는 자 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그 지지를 하느냐 그거는 결국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네. 한국갤럽은 응답자들이 이름을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 네. 다만 이제 제가 계산을 하다가 포기했는데 왜냐하면 18세부터 100세까지 1억 원을 주겠다는 18세부터 100세까지 인구가 대략 그냥 추정컨대 한 4천만 명쯤 될 거예요. 그렇죠? 4천만 명에다가 1억 원씩을 준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총액이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했는데 휴대전화 영자가 끝에까지 다 안 가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뭐 이제 저게 가능하려면 국채를 결국 발행해야 되겠죠. 네. 근데 국채 발행이 한 달 내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뭐 국회 통과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러면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뭐 몇 달쯤 지나서 1억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결국 전부 다 채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빚이 되는 거고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젊은 세대가 갚아야 되는 이런데 그래도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는 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뭐 한 1년 예산 정도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얘기 정도로 보이는데 불가능이죠. 알겠습니다. 허경영 씨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허경영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네. 내 걸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네. 허경영의 공약이 현실에 맞다. 그 미래에 아주 그 사람이 미리 이 문제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를 예언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의 내 공약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공약은 제가 전부 다 만들죠. 자, 이번 대선까지 출마를 한다면 모두 8차례 출마하는 거죠, 하정인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제 91년 지방선거 당시에 구의원으로 처음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낙선을 했고 네. 그 후로 구의원 총 2회, 그다음에 총선 2회, 예. 대선 2회, 서울시장 선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7번 나왔는데 네. 이번에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총 8회, 대선, 대권 3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번이나 지금까지 출마를 했다면 그 선거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다 충당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효 득표율이 최소 10%가 넘어야 이 선거 비용의 절반이라도 보전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7번 출마해가지고 네. 돈은 한 500억 이상 들어갔죠. 그러나 뭐 하나도 보전받은 건 없습니다. 네. 이번 시장 선거는 40억 정도 되죠. 네. 대통령 선거는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선거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 강연해가지고 버는 돈이죠. 그리고 뭐 당원들이 좀 보태는 것도 있죠. 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허경영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와서 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3위에 올랐는데 대선 결과도 잠깐 전망 좀 해볼까요? 네, 서울시장 선거 때 1.0%면 실은 대단한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어떤 허경영 씨의 어떤 이런 것들을 허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치 정말 받을 수도 있을까 하는 꿈 같은 얘기잖아요. 출산하고 그리고 또 결혼했을 돈을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대선은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다 할지라도 많은 득표를 받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배구 선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귀국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김연경 선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강요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강요를 한 것이 맞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대통령한테 그냥 뭐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한번 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포상금 얘기도 좀 하면서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무례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 네네. 금액도 알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 대충 얼마? 네? 얼마라고? 6억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6억과 함께 또 대한체육회에서도 아마 격려금이 많이 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전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사회를 봤던 분이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하정인 평론가님 예정된 질문을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의 얘기를 제대로 못 듣고 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요.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저분이 전문 사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배국의 예. 인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미숙한 분이 사회를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하고 질문지가 머릿속에 질문만 생각하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예. 상대방이 대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순서대로 하게 되다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시키게 되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데 그런데 어쨌든 비판의 글들은 상당히 많이 홈페이지에 예,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것 같고 아니었으면 이게 지금 국민들의 격려와 축하글이 배구협회에 올라가야 될 시점이었는데 네. 지금 그런 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질타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내내 그 인터뷰 질문과 태도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런 식의 글들도 올라오고 지금 배구협회도 사과하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상금이 얼마인지 안다고 대답을 들었으면 됐지. 무슨 금액을 정확히 말하라고 하고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를 하라고 몇 번을 말하는지 피곤한 선수 붙들고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 장면에서 김연경 선수한테 또는 일반 국민들이 김연경 선수한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좋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사전에 질문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한다는 질문을 왜 준비하죠? 저 장면에서 국민들이 지금 김연경 선수의 귀국과 더불어서 알고 싶은 거는 자 그동안에 어떤 각오로 싸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 은퇴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 은퇴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음 올림픽에 또 나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설령 본인이 했다고 할지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은 낄 자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저기서는 지금 두 번씩이나 자꾸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이제 좀 의심을 받을 충분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김연경 선수가 또 SNS에 감사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논란이 네, 되다 김연경 선수가 대통령 축전을 SNS에 올리면서 네. 감사하다고 여자 배구 감독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 인사 올리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논란이 시작되면서 배구협회를 향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한번 비판을 하는 경우가 된 건데 2014년에 여자 배구팀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20년 만에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배구협회가 주관을 하는 회식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때 회식 메뉴가 흔히 우리가 예상하는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김치찌개였다라고 얘기가 다시금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김치찌개 때문에 이미 실망했었는데 이번에 또 실망했다고 김치찌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일반 서민도 무슨 축하할 일이 생기면 삼겹살 정도는 먹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렇게 소중한 금메달을 땄는데 선수들을 김치찌개 집에서 회식을 한다?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질타가 쏟아졌었는데 당시에 협회 측에서는
마땅한 회식 장소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었고, 근데 그 다음에 리우 올림픽 때는 배구 선수가 16명에 불과한데 그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한 번에 못 사서 그때 4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귀국을 해가지고 4명씩.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당시에 김연경 선수가 자비를 털어서 따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는 부각이 되고 배구협회에는 질타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2017년 그랑프리 때는 남자 선수들은 전원 비즈니스로 예약이 됐는데 네. 여자 선수들은 비즈니스 이코노미 반반으로 예약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행정 처리가 미숙하다라고 질타가 쏟아졌었습니다. 비판받을 만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저희 TV조선과 인터뷰하면서도 김치찌개 회식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메달을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못 따다가 이제 땄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회식 가기 전에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회식이 이제 김치찌개여서 선수들이 좀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배고프니까 선수들이 잘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선수들하고 더 재밌게 더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그래서 그 근처에 뭐 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회식을 2차를 가진 것 같아요. 최병민 위원님,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김치찌개 회식이라니요. 글쎄, 상당히 그 눈물 기억에는 남았을지 모르나 하여튼 굉장히 눈물 나는 장면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배구협회가 사실은 뭐 금메달을 기대했든 기대를 하지 않았든 간에 자, 속에 그 성과를 거두고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던 선수들한테 저런 식의 그 행정 처리밖에 못하는가? 저거는 무능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비행기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귀국했을 때 저 사회를 봤던 저런 장면들까지 합치면 이거는 그 배구협회의 능력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 그 마라토너였나요? 육상 선수 왜 라면 먹고 금메달 땄다는 그 임춘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그런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과거에 보면 예전 아주 옛날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뭘 하사했다든가 또는 뭐 배구협회장이 뭘 하사했다든가 이럴 때 뭐 금액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선수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힘들게 있는데 고생하고 온 선수들에게 몇 억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게 적절치 않은데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논란이고 지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김연경 선수를 잡기 위한 이 광고계의 뜨거운 러브콜도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가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고 국민 영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최고라는 기량은 확인이 됐고 구기 종목에서 한국에서 세계 최고 선수가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최고의 그 어떤 CF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간적인 매력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헌신과 포용의 리더십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든지 이게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최고의 이 잡아야 될 대상이 되고 있고 각 방송사 입장에서 각 방송사들도 너도나도 잡기 위해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2주 사이에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권의 지지층에서 이 지지세가 많이 감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윤 전 총장이 28.4%에서 약 4%포인트가량이 떨어졌습니다. 24.3%. 반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이분들은 다소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나머지 분들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이 네 분은 일부 상승하는 게 눈에 띄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인지도 면에서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홍준표 씨나 유승민 씨가 일단 지지율이 높은 거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이제 역선택의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역선택의 측면이다. 이틀 전쯤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씨는 결국에는 이제 도태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뭐 홍준표 씨나 유승민 둘 중에 하나로 선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여권 지지층의 어떤 그 희망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사단 검사 예. 오명한테서 최근에 잇따라 전화가 왔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직간접으로 관여가 됐던 분들입니다. 전화를 걸어와서 이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윤석열 사단의 한 몸으로서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 일일 일망언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거 아닐까. 지지율 하락을 지켜보면서 이 과거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 잘 들으셨겠지만 조국 일가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 사단 내에 속해 있던 2명의 검사가 조 전 장관에게 사과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군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우선 사과 전화가 사실이냐? 네. 그다음에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사과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 용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얘기를 했다. 단순히 그냥 조국 전 장관을 우위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자기들이 했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지금 분명치가 않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가 윤석열 사단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검사장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 정도면 윤석열 사단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기자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누구누구 검사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도 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어디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네네. 논란이 있는데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카더라식으로 김의겸 의원이 전달을 한 거거든요. 저거는 저 발언 자체를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래서 진실성 여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집력이 약화돼서 전화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만약에 정말로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실은 뭐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때도 형제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부인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자녀라든가 부인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조카까지 일단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네. 표창장에서 하나 시작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인간적으로 미안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요. 2,223명. 2,223명. 아마 지난해 1월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23명.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2,021명이었는데 200여 명이 더 늘어나서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최종적으로 2,223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잠깐 그 부분 짚고 윤 전 총장 이야기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공급 차질 문제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백신 수급이 제대로 돼야 어떠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국외대책으로 모더나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뭐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모더나 백신이 이렇게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물론 모더나 회사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적극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백신을 도입하려면 다양한 이제 루트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뭐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네.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고 이유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화이자 CEO에게 2주 동안 이제 문자를 보내서 네. 18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규모의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까 네. 청와대에서 누굴 지정해줘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 타워는 없고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만 하고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질이 없으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번 달 국내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850만 회분의 이 모더나 백신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보다 더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당연히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성지국들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 접종 물량까지 쓸어 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 원래 수급량 반토막 이하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15%가 OECD 38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야당의 비판 목소리는.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신 확보가 너무 늦게 출발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사실은 뭐 모더나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백신 유통이나 제조를 직접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거기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확보했다고 해서 백신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신중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몇만 회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뭐 접종을 지금 충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불신만 쌓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말을 한번 하면 그게 징크스가 돼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 지금 뭐 네. 그런 얘기까지 한간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처음부터 백신 수급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미비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 이 초과 구매를 해요. 네. 왜 초과 구매를 하겠어요? 그거는 결국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그런 대비조차 없이 말만 앞세우다가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을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백신이 충분히 들어오면 빨리빨리 진척을 해서 맞으면 지금 이렇게 2,223명까지 나오지 않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23명 이 숫자가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수 중에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인데 이게 또 갱신이 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없진 않습니다. 하여튼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좀 상황을 유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지금 김의겸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사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 2명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했다는 얘기인데 잠깐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사단 검사 5명한테서 최근에 잇따라 전화가 왔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직간접으로 관여가 됐던 분들입니다. 전화를 걸어와서 이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윤석열 사단의 한 몸으로서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 일일 일망언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거 아닐까. 지지율 하락을 지켜보면서 이 과거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저게 만약에 사실이면 조국 전 장관의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SNS에 관련 글을 썼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김의겸 의원이 했던 얘기를 공유라도 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했는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저도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뉴스를 가장 먼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국 장관의 SNS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부분, 네. 그리고 김의겸 씨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얼마 전 황운하 씨가 이제 그 폭탄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양말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 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누구에게 전해 들었는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전언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저건 이제 신빙성을 의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앞서서 최병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뉘앙스로 전화를 했는지가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사과를 목적으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다른 목적으로 전화를 했다가 이제 처음에 운을 띄는 과정에서 뭐 그때 수사에서 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뉘앙스로 저런 통화를 했고 목적이 어떠한 통화의 목적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 전 장관도 아직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정말 윤석열 사단이 지금 어떠한 와해 얘기가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그때 수사는 자기한테는 상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그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의지라든지 그런 목적과 다른 생각이 이제는 있다라는 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본인이 실명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이제 진위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2일 전에 한겨레 기사에 그림판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면 뭐 방송 중에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윤 전 총장의 캠프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영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교수 위주로 구성된 자문단 42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 문 정부에서 북핵 정책을 총괄했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합류를 했더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뭐 공약 같은 걸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공약을 뒷받침해 줄 사람들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 바로 작년까지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합류했다.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야권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해서 그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네. 정말 진정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원인 분석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게 전문가층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가 이제 실망을 해서 돌아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개성공단은 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했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본부장님도 이제 박근혜 정부 계시다가 네.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셨는데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려면 뭐라도 하나 이제 좀 이렇게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홍보에만 치중했고 자기가 제안한 것을 모두 다 이제 거절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감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음 정부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넘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NS 활동도 윤 전 총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일단 스킨십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담희 변호사님, 네. 휴가 기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려견들과 이렇게 뒤엉켜 있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리스타그램이죠. 일명 이제 게스타그램이라고 요새 불리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저 반려견이 윤 전 총장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뭐 아싸 아빠 회사 안 간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휴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저기에서 사실은 이제 스스로 셀프 디스 같은 것도 해요. 그러니까 네. 윤 전 총장
민주당은 이제 쩍벌이라는 얘기로 굉장히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저기서 강아지가 다리를 이렇게 쫙 편 모습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0.1cm씩 줄여가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광고 전문가라고 하죠. 이제 유현석 씨가 저것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길 보면 사생활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생활 사진을 직접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가 예를 들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캠프에 보낸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 사진 중에서 많은 이제 아이디어도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집 내에서 인스타그램 관련해서는 SNS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 자체가 전시 기획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그 기획하는 사람이고요. 네. 아마 김건희 씨의 그 공개석상 등장 네. 그것도 곧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뭐 저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 전 총장도 과거에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다는 거는 제가 좀 모자란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좋아하니까 했죠. 좀 인문학적인 이런 그 교양이 좀 있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옆에서 보면 뭐 모든 그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나서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까지 뭐 막 공세를 하고 하니까 그 뭐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바라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자, 어쨌든 처음 SNS 개정했을 때는 뭐 이게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뭐 또 닫혔다가 열리고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 차원에서 뭐 또 많은 후보들이 또 SN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게 당과의 갈등 상황을 좀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내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를 2차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일과 그리고 일주일 뒤인 또 25일에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두고 윤 전 총장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과연 내가 가서 무슨 득이 되겠느냐는 입장이고 다른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와도 뭐 페널티는 없겠지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당과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이 좀 서로 그래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비경선 정책 토론회를 8월 18일 날 수요일, 8월 25일 날 수요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요. 아직까지 저희 캠프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문이나 어떠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도 언론 보고 알고 있거든요. 후보들에게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당 토론회를 앞두고 지금 간이 많이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네. 자 그러니까 해당 없어요. 저 장면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비 후보로 등록도 안 했는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어이없는 장면이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경선 준비위원회잖아요. 네. 경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시작을 하면 경선관리위원회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토론은 경선 관리 차원에서 경선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경선을 준비하면 경선 준비라는 건 뭐예요?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네. 토론을 하고 언제 뭘 하고 이걸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토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이없는 일이죠. 저는 원희룡 전 제주시사도 지적을 했던데 비판했습니다.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경선 준비위원회는 경선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네. 경선 관리위원회의 권한까지를 빼앗아서 지금 그것도 토론회를 2번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례도 없는 일이고요. 이승훈 변호사는 어떠세요?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경선위원회가 이제 꾸려져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꾸려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토론회부터 하자 막 이런 흥행에만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어떤 이런 행사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 토론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조금 어떤 현안마다 너무 말이 많은 게 아닌가. 논평을 하듯이 막 쏟아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한 후보하고만 신경전을 가지고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어떤 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좀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모든 경선을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투영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이준석 대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월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니야? 권한도 없는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거든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당원에 있는 조직도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경준이나 아니면 선관위가 구성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뭐 경선 프로그램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압박 면접을 한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을 준비하는 곳이지 경선을 지금 시작한 곳은 아니거든요. 후보자들 사이에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 제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만 당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흥행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경선 준비해서 막 토론도 하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여기에 질 수 없다. 그래도 우리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의 예쁘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 1위 주자라고 해서 이제 때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정권이 교체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에 야권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 그 2달 뒤에 있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야권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임기 내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지방선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 생각에는 미리 그림을 그려뒀던 거는 최재형 씨 끌어들이고 윤석열 씨 끌어들이고 안철수 씨까지 자기가 끌어들여서 이 빅텐트를 내가 쳤다라는 어떤 그걸로 이제 대선 승리에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1위 예상되는 후보하고 계속 이제 충돌을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충분히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 예비 후보 경선 토론회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이유가 없죠. 일단 뭐 지금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불참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좀 잡은 것 같다는 아니 예비 후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래서 뭐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당하기 전부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서로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캠프 내에서 윤 캠프 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발언도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모론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준석이 나중에는 오세훈을 띄우려고 한다. 아 그런 음모 읽어봤어요? 좋습니다. 그런 언급이 된다는 거는 뭐 전 나쁘지 않게 봅니다. 흥행 요소죠 그런 것들도. 그런 상황은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재미를 돋구는 이야기 정도이지. 저는 오 시장님 쪽에서도 그런 의지를 밝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들리기도 하고 뭐 소문도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오 시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올해 4월 7일에 서울시장이 됐고
뭐 사실상 1년 정도밖에 그 임기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하고 약속할 때도 본인은 이 임기를 다 채우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내년 3월달에 만약에 그 이제 대선에 나온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올해 12월달에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몇 90일 달이죠? 전에, 90일 그럼 전에 몇 달 안 한 서울시장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좀 넘게 하는 거군요. 본인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는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 시민이 여야를 떠나서 네.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을 차출하고 뭐 본인이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음모론에 불과하다. 그거는 그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아마 야권은 거의 와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와해는 다른 사람이 그 요구해서가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저는 그런 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태경 의원이 좀 양측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이 한순간에 살얼음판이 돼버렸다. 이러다가는 정신 안 차리면 한 방에 훅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후보들의 당 행사 불참을 놓고 당 지도부와 캠프 간의 설전이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측 모두 양측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 진영에서도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 잠깐 해볼 텐데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때 아닌 친일파, 조상들의 친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최 전 원장 측이 친일 논란을 해명하고 또 반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언급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조부가 만주 해림가에서 조선의 대표가 된 것은 결코 친일파여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청와대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습니다. 윤 교수님, 24살을 밝힌 것은 그런 위치에 갈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저희가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30대 육군 참모 중령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밝힌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반면 이제 최재형 후보 측의 대응은 일단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일 논란 자체는 사실 내용을 훑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도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렇게 친일 논란이 나왔을 때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와대를 공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이제 방식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요. 본인의 어떤 조부에 대한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조부가 친일 행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고 밝히면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까지도 이렇게 엮는 것은 이건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나 입지를 체급을 좀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힘든 경제 극복에 노력해야 될 상황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봐요. 정치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니 최재형 전 원장의 조부나 정조부에 대한 그 친일 논란의 공격이 누구한테서 나왔죠? 안민석 의원한테 나왔어요. 안민석 의원이 한 그 무슨 인터넷 매체 기자의 뭐 취재라면서 그 취재가 우선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취재를 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여당의 맨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최재형 전 원장으로서 일종의 이재희 전법을 쓰는 거죠. 여당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재형 원장 캠프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총괄을 하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 오늘 아침 이 의혹,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유감을 또 표명했습니다. 이 공방은 계속 이어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없죠.
안민석 의원님이 뭐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뭐 근거도 명확치가 않더군요. 부친이 흥남시의 농업계장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몰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도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관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나 어떤 사과나 사죄의 입장 표명이 없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좀 희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뭐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카드였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여권 레이스, 여권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이상미 위원장을 장애인 비난한 것에 이어서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을 협박하는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메일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이재명 후보 당선에 의무로 힘을 보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사님을 돕지 않으면 윤 의원님 가족은 물론이고 윤 의원실의 여성 직원들 모두의 집과 동선을 파악해 놨으니 저희가 납치해서 능욕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 여성 기자들 집도 모두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데리고 놀 것입니다. 참 부적절한 단어들이고 표현들이죠. 그리고 저희는 꼭 이재명 지사님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저도 말을 하면서 이 말을 꼭 해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적절한 단어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메일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자, 우선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저게 진짜냐 이런 부분이죠. 네. 우선 이재명 지사 지지자 맞느냐 하는 부분. 예. 이제 지지자라고 밝히고서 윤영찬 의원을 협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이재명 지지자가 맞느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사연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죠. 규명돼야 예.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런 내용을 뭐 윤영찬 의원한테 협박했다. 이거는 뭐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뭐 모르겠지만 이제 아주 예외적인 누군가가 어떤 돌출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저게 윤영찬 의원이 공개해서 일반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나한테 이러고 있다라고 공개할 만한 사안인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검증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재명 지지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추정되는 인물들이 또 추정된다라는 표현들을 좀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윤영찬 의원 측에서는 신원 미상의 인물에 대해서 바로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뭐 법적인 문제를 잠깐 살펴볼 텐데 최남희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협박이 되려면은 이제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을 거론했다, 뭐 동선을 알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면 협박이 되겠죠. 근데 네. 물론 협박에는 뭐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는데 징역형까지는 어렵겠지만 근데 문제는 과연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소를 했는데도 고소를 당사자를 피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지금 않은 것으로 네. 알려져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이제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 우리의 지지자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쪽 지지자인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에 국민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 익명의 이메일 등을 보도할 때 신중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메일의 제목이나 글귀를 보면은 이 지사를 지지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사의 얘기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승훈 변호사님, 이 지사의 지지사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이 지사를 음해하기 위한 어떤 세력이 윤영찬 의원에게 내가 이 지사의 지지자인 것처럼 꾸며서 메일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지사 측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성폭력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걸 실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절대 유리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인지 여부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누가 한 것이냐? 뭐 반대편 후보일 수도 있고 반대 당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런 협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세력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뭐 경험칙상 있어 보이고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방을 위협한다거나 정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이것들은 빨리 수사해줘야 되고 빨리 종결해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이간질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결국 이재명 지사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이 협박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네. 사실 이재명 지사 쪽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 쪽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협박문인데 이재명 지사라는 이름을 2번, 3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자기들이 이재명 지사 지지자다. 지지자들이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끝에는 뜬금없이 호남의 일위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민주당의 그 두 후보가 네. 호남과 영남으로 이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분열을 노리는 다른 쪽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 그렇게 이제 협박문을 보내서 사실 이런 식의 협박문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비서에 실명을 거론했다고 하지만 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명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이 사실 홍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개를 했을 때 네. 이게 누구한테 더 이득이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테고 지금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한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어떤 그 신사협정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신사협정은 뭐 곧 깨진다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어제 깨졌다는 얘기도 있죠. 네. 이미 깨졌다라는 뭐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윤영찬 의원에게 보내진 그 협박 메일 발신자가 누구인지 이제 고소 고발했으니까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드러나는 대로 또 정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지사 측이 지금 극성 지지자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하루 전에 도지사 사퇴론에 공감한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 댓글과 또 문자가 쏟아지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유감을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송관희 위원장은 한마디로 동네 북입니다. 씁쓸해하긴 하지만 뭐 감내를 하고 신경을 써서 좀 하겠습니다. 개인의 지지 성향에 따라 비난할 수는 있지만 신체적 장애까지 거론하며 비하한다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두고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 측은 우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단정해서 보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위원장을 향해 막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라고 단정한 보도는 유감이다.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라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글쎄, 뭐 이제 저런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그 이상민 위원장이 사실은 지사직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상민 위원장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죠? 이재명 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네. 중립적 위치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지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어도 51% 정도는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최종적으로 이걸 100%로 만들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우리 지지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그 말도 맞는 것이고 그러나 상대 쪽에서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논란이 불거졌고 누가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과 먼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 극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죠. 후보자한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지지자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데 실제 뭐 그렇게 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지 말 것 자제를 촉구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자제를 촉구해도 계속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걸 어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어떤 카드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부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이런 어떤 행동들, 극성 지지자들의 행동들이 결코 당이나 후보자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휴전 모드에 사실 돌입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결국은 지지자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누군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지지자이긴 하겠죠. 그 메일을 보낸 사람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에게 비판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들이 사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 좀 강한 메시지들, 이런 문자 폭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또 한마디를 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명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지지자들의 댓글 논란 이런 것을 그런 막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을 인용해서 저는 공식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각 정치인들은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하지 말도록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도 지금 핸드폰에 하도 많이 메시지 폭탄이 와가지고 이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아서 얼음 속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댓글이 뭐고 욕을 하면 일단 안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인영 교수님? 저 얘기는 예전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념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선 이 시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장애인 비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게 우리 쪽 지지자다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민주당 쪽이 아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약간 패륜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참담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욕설들이 나온다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 수준보다 더 치열해서 더 뜨거워지고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